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가 퇴원을 해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의대 이 정원학 때문에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사안들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또 이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무한정 김한정입니다. 저희 방송 이 예. 스튜디오에서 시작할 때 처음 모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첫 손님이셨는데 두 번 한 달 반 정도 만에 오셨는데요. 어떠세요? 좀 저는 이제 출연자보다는 애청자로서 기쁩니다. 근데 오늘 네.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네. 우리 제가 좀 괜찮게 생긴 얼굴을 못 보여드리고 눈만 보여드려서 그러게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마스크 잘 착용한 덕분으로 네. 2차 대확산 위기도 조금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네.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안심할 수 없는데 이게 근데 참 방역하고 경제가 그냥 반비례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방역을 열심히 하면 또 경제가 힘들어지고 예, 경제를 예. 좀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면 방역에 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요. 시소 같죠. 네. 거리두기 강화하면은 또 경제가 위축되고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은 또 네. 확진자가 늘고 그러나 우리가 그 균형 아슬아슬한 균형 속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방역의 뚝을 쌓았는데 그 댐에다가 구멍을 뚫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참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 또 그리고 이 광화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훈 목사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내용을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고 사과를 좀 세게 해야 된다는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 이걸로 채워진 것 같아요. 놀라셨어요? 저는 하나도 안 놀랐어요. 그랬어요. 예. 원래 그럴 그분 거야. 원래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사이코패스입니다. 좀 미안한 아. 표현이지만 네. 제가 1년 전에 광화문 집회에서 내란 선동 수준의 그런 행태들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감사 경찰청장한테 왜 네. 이런 걸 방치하냐. 어, 당장 구속시켜라. 결국 구속을 이 됐는데 또 올해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우리 국민들한테 큰 암덩어리를 안겨줬죠. 바로 코로나 확산, 네. 방역 해방, 그리고 그리고 온 국민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네. 공공의 적입니다. 저는요 아주 많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왜 점잖은 분이 정광훈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톡하게 이야기하냐 일부 언론에서도 네. 그러는데요. 네. 우리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수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 이웃을 지켜야 되고 우리 경제를 지켜야 됩니다. 네. 이런 전쟁 중인데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을 어떻게 더 이상 방치하고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의 적이다. 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 정광훈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사실상 사기극이다 이런 단어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치료를 잘 받고 나왔잖아요. 그분은 실제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보고 까불지 말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저는 우리 언론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네. 목사라는 칭호로 그 뭔가 사회적 권위를 도리어 세워주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통 교단 지금 또 주류 교계에서는 네. 이제 정광훈을 거의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거리두기. 예, 우리 언론들이 습관적으로 정광훈 목사. 저는요 지금 저분이 정상적인 목사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고 회원한지도 좀 조사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정광훈 목사 우선은 정광훈 목사 저는 부르겠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하라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1948년 그러니까 이른바 건국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준다 이런 식으로 일국가 이체제로 통일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 사과 요구하는 것 자체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아니 그 주장을 정치적 하고 있네요. 사이코패스 이야기에 왜 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요. 네. 이분이 뭐 순교 운운을 해서 아, 한 달 동안 뭐 사과 안 하면 순교를 하겠다고, 순교 정신으로 뭐 하겠다고. 순교 각오한다고 예, 얘기하고 그래서 있는데 혹시 좀 극단적인 선택을 아하. 할까봐. 그래서 빨리 격리시켜야 됩니다. 재구속, 감옥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도 지금 검찰이 그 다시 하나 청구를 했으니까요. 아마 뭔가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법원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형식적인 법론을 가지고 보석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벌써 2주가 넘었는데 보석 취소 심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촉구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네. 빨리 결정 내려서 음, 우리 이런 방역 교란, 예? 네. 그다음에 국민 분열, 음, 그리고 이런 사실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공포감을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광훈 교회발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1117명. 그 1,000명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린 또 추가 확진을 감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문제가요. 저도 지금 방역 당국한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행적을 감추는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많대요.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사태입니다. 훨씬 아.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신천지보다 더 위험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역 당국이 연락해서 역학조사 때문에 물어보고 해도 안 갔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검사 실제로 지금 거부하고.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방역 당국은 혼이 납니다. 이제 추가 접촉자들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접촉자 숫자도 늘고 음, 또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진을 계속 무한대로 할 수도 없고 굉장한 난처한 상황입니다. 비용, 고생 그리고 위험 이 모든 면에서 우리 방역 전선에서 최대의 암적 존재가 됐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뭐 이상한 목사의 넋두리 뭐 또 뭐 정치적 선동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요. 예. 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계속 보면 우리 방역에 대한 공격이랄까요? 우리 방역이 좀 잘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검사를 일부러 표적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을 만든다 이런 이분들의 주장하던데. 행태를 보십시오. 처음에 방역을 해방하고 네. 본격적인 그런 행동에 나서기 전에 우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죠? 예배를 종교 탄압한다면서 네. 집단 예배 다 지금 지키고 있는데 강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광화문 집회로 우르르 몰려 나갔어요. 서울시가 그렇게 호소를 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자제하고 사회 활동들을 지금 줄이는 판에 도리어 어긋장 내고 네. 국가 방역 그 기조 질서 자체를 허물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냥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씨앗을 이미 봤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코로나 확산 전에 이미 네. 정강훈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적절한 차단과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 행위,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구속 조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네. 성경지명이 있으셨네요. 지난해부터 주장을 하셨던 많은 그런 국민들이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대변한 것이죠.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격려 전화나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 빨갱이 북으로 가라 이런 것도 받기도 받기도 받았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해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 예. 그때를 기억해 보면 또 떠오르는 게 올해 뭐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황교안 전 대표 생각도 좀 나고요. 그때 단식하면서 정광훈 목사 만세삼창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역시 박정호 기자님이 통찰력이 있어요. 저는 이 정강훈 1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강훈이라는 이런 돌출 행위자, 네. 배후에 이 사람들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거 잠깐 여쭤볼게요. 이 미래통합당이 이름을 바꿔서 국민의힘으로 새로운 당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과거와 단절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단절됐다고 보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이름값을 시작이다. 할 것인지를 이제 봐야죠. 제가 좀 공자님 타령을 좀 한다면은 네. 공자님은 정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가 정명이라 그랬거든요. 이름값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행동하고 저 신하는 신하답게 처신하고 네.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물론 그 이제 유교적 위계질서라는 면도 있겠지만 그 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이름값을. 예.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지 이제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또 야당이 그런 자세 전환은 저는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는 자세 전환. 실천이죠. 제일 정당에서 우리 국민한테 혼란을 일으킨 정당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정당인지 아십니까? 어떤 정당인가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민정당. 민정당. 민주정의당이 전두환의 정당이었습니다. 군부 네. 독재 정당이었습니다.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장기 독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 역사의 아이러니를 봤기 때문에 그 뿌리가 지금 현재 국민의- 본인들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민정당이 신한국당으로 새누리당으로 뭐 미래통합당으로 지금 까지 온 국민의 힘당까지 왔지 않습니까? 당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만 뭐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는 광주에 가서 사죄도 하고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자세 전환을 선도하고 계시는데 네. 그 당의 주력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액션은 이제 보여주고 있고 언론에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고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게 정말 구현이 될지 그럼 봐야겠네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촛불혁명이 얼마나 위대한가 네. 야당의 이름까지도 바꿔버렸어요. 예.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촛불에 반대했던 음. 촛불의 탄핵 대상이었던 그 정당의 이름을 스스로 바꾸게 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좀 지켜보죠. 근데 제일 야당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 예. 변하는 모습 보이고 뭐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안도 내고 정책도 내면서 서로 경쟁하면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민주당도 각성해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민주당도 민주당도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당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국민의 소리, 국민의 뜻, 국민의 네. 열망들을 제대로 받아내고 있는지 음. 또 되돌아보고 더 분발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 얘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법원의 판단이 빨리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예, 저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네, 빨리 결단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분들이 활기를 치면서 우리 방역 전선을 교란시키고 네, 또 이 방역 전선 일선에서 말 못할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방역 요원들 또 의료진들 이분들 사기를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댐을 막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구멍 그러니까요. 내고 오줌 싸고 댕기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방역이라는 게 정부 뭐 방역 당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노력했잖아요. 합심입니다, 합심. 예. 근데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뭐 갑갑하지만 참고 이런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좀 다니시면은 힘들어하시죠. 예, 많이. 지금 특히 강화된 거리두기로는요. 이제 저녁에 식당에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9시 이후에 못 하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장사해서 가게세도 내야 되는데 한숨을 많이 쉬셔요. 큰일입니다. 예, 빨리 이게 좀 안정화돼서 오늘 보니까 100명대로 그래도 좀 네, 내려왔던데.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좀더 사발통문도 돌리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는 우리 다니지 말자 막 그러자 카톡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특히 주말에 많이 다니시고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진짜 힘들겠어요. 주로 그래서 저는 전화로 많이 하고요. 마스크 쓰고 이 집단적으로 못 만나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저 연담 신청하신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구도 그렇고 국회도 지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아크릴판이 다 생겼잖아요. 예. 막혀 있잖아요.
저 지난 주말에는 며칠간 국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예, 확진자가 한 분 나와가지고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방역 다 소독 다 했고요. 다시 정상 가동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한 주간 네. 방심하면은 또 어떻게 한 될지 번 모르니까.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안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항상 대비를 해야죠. 네. 네, 저희도 그래서 오늘 좀 갑갑하지만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네, 네, 아크릴판도 네, 앞에 두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역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네. 길어지고 있어요. 네 가지 요구를 했죠. 의사 정원 확대하는 것, 네, 공공의대 만드는 것, 또 한약 그 차벽하는 급여와 문제, 그리고 비대면 의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정책들을 다 철회하라라고 의사 단체들, 그러니까 의료계가 요구를 하면서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협 다 이제 파업을 했고요. 파업 중에 있는 상황도 있고 무기한 파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정말 국민들이 불안하죠. 지금 응급실을 못 찾아서 또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하는 이런 사태는 네, 더 이상 방치하면 의료 붕괴로 갑니다. 이 의료 붕괴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20일 정도까지 지금 휴진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로서 마무리돼야 됩니다. 지금 어제까지 협의가 많이 됐고요. 네, 지금 의사협회, 그다음에 전공의, 그다음에 젊은 의사 이 대표단들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중에 합의를 해서 네, 의사는 복귀하고 또 정부는 의사들의 의료계의 요구들을 또 주장들을 더 경청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의료 체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네. 의사들은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이 의료 체계를 더 나쁘게 만들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 정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수 정원 확대도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를 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 네. 공공의료 육성해야 된다. 의사수 늘려야 의사 된다. 늘려야 된다. 예. 의사협회에서도 주장하고 또 저 권위 있는 교수들도 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다. 네, 지역 의료 체계의 지금 열악화 네. 이대로 방치하면 더 나빠집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는 방역 요원들이 의료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방역 병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지역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또 의료 서비스가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의사 그럼요. 숫자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전체 원칙은 지금 의료계도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또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해결해 나가자. 그러나 네. 지금은 전쟁이다. 전선에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응급 환자들이 치료 못 받아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그러니까 어떤 주장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주장인지는 알겠고 또 당면한 당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중인데 전쟁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그냥 총 내버려두고 도망갈 것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코로나19 근데 사태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도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좀 집단 심리가 있습니다. 정부 불신이 있고요. 또 과격 투쟁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전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진료도 하면서 또 정부 정책의 속도 조절이나 또 방향도 네. 개선하는 이런 우리 성숙한 문화를 못 만드는데 네. 또 오늘의 사태가 오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의사 특히 젊은 의사들의 그 호소는 저는 기존에 그냥 밥그릇 싸움 이런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의료 일선에서 지금 젊은 의사들 정말 고생을 하거든요. 인턴 레지던트 잠 못 잡니다. 그렇죠. 예. 그런 탈진 상태에서 또 의료 정책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그런 또 세력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워졌는데 네. 우리가 젊은 의료진 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도 더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의료계에서도 그런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는 제2의 정강훈 같은 사람들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듯이 활개치면서 반정부 투쟁, 대정부 투쟁, 극한 투쟁 네. 이렇게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 내부적인 거리두기도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내부적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지방 의료 체계가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공공 의대를 통해서 의료진을 좀 늘려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 대의에 글쎄요, 국민들은 많이 또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아니 의사 수 늘리는 것보다 이 인프라를 먼저 바꾸고 병원을 그 면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인프라 바꾼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의 의사들이 음. 지방에 가서 진료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역관이 없습니다. 금역 전문 의가 부족합니다. 네. 지금 금역 전문 의사가 없어가지고 금역관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400명 정원안이 10년 동안에 4,000명 10년, 아닙니까? 예, 4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는 전문의를 육성을 하되 지역 의사로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거고요. 10년 동안 근무하게 예. 하는 거죠. 나머지 100명 정도는 금역 전문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전문 의료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를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네. 그런 방역 강화, 공공 의료 강화에 주 역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 이대로 가면은 지방에는 아파도 병원을 가도 의사가 없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네. 앞으로 뻔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에서도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를 하면서 의료 정원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가짜 뉴스도 너무 심합니다. 무슨 지방 의사 시도지사가 뽑고 공공의대, 무슨 시민단체가 추천하면 그 공부 안 해도 의사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요. 네. 그건 정말 아니, 좀 뭐 너무한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예, 일이죠, 의사 정도 되면은 전문 교육을 받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인데 너무 그런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퍼날르면서 그 봐라 그래서 이 정부 의료 개선 정책이 계약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조금 지성인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절박성이나 불만도 이해하지만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무슨 자유통일해방군이라고 어깨띠를 두르고 의사협회를 대변한다고 강화문에서 울부짖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 젊은 의료진들은 더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론전을 펴는데,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물론 그 내용을 먼저 올려서 나중에 해명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써먹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분명 의도적이다 생각이 들고. 암만 정부한테 섭섭한 게 있고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네. 의사 선생님들대로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이 있고 또 처신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이용 안 돼야 된다는 경계심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국회에서 뭐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의사 단체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고, 오늘 아마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보수 언론들이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도를 하고 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은 당장이라도 아니, 뭐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계심을 가져야죠. 뭐 네. 빚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경제에 도움 해악적일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국가 빚 천조치대에 들어간다. 막 일부 언론에서 국민들한테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국가 채무라는 것은 반드시 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개인이 또 경제 활동을 할 때도 네. 비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해서 아파트 사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자금을 빌려서 회사를 세우고 또 그렇죠. 설비를 설비. 강화하고 네. 인원도 뽑아서 음. 더 새로운 그게 투자 아닙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새로운 겁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돈 없다고 학교 안 갈 겁니까? 학자금 융자받아서 졸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바로 경제의 장기 전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빚인가? 또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데 필요한 빚인가? 그 문제거든요. 네. 다행히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장 재정으로 늘어난 부채는 건강한 부채고 위험하지 않은 부채라고 국제 OECD가 평가하고 있고 국제 신용기관도 한국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잘못하고 있으면요 증시에서 외국 돈들이 막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자율도 요동을 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경제가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글로벌 현상이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확장 재정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돈을 불을 풀고 꺼야 있죠. 되기 때문에 네.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빚을 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덜 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영국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아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OECD 보니까 에스토니아 빼고는 예, 우리가 예. 제일 낮다고 하더라고요. 건전성이. 그래서 아직 우리는 뭐 일부 언론에서 그거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지만 과도한 공포 또 정부가 마치 뭐 경제를 절단내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네. 국민들도 그런 팩트에 기초한 우리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한 40%에서 네, 40% 조금 올라갔습니다. 초반, 예, 지금 40한 3, 4%까지 갈 건데요. 미국은 지금 128 뭐 이렇습니다. 130%까지 갔고요. 예.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은 220%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부채 비율이 많다고 그러면 그 경제가 그 빚덩이 경제고 파산할 경제냐 국가 경제냐 미국 일본 파산한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국가 부채 관리를 할 때 네. 반드시 지켜봐야 될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고 도움되는 빚인가? 당장 써서 그냥 네. 내버리는 빚인가? 이걸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빚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은행 빚을 빌려놔도 크게 우리가 걱정을 안 하는 게가 졸업한 이후에는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빚을 은행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내가 벌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집을 사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가계 부채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우리는 그건 차라리 행운입니다. 다행스러운데 가계 부채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가계 부채 비율이 180%좀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이 지금 과열화돼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만일 다시 냉각기라고 간다면 네.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네. 국가 기반이 되는 중소자영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확장 재정을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 가계가 생계 곤란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무리한 빚을 내 가지고 개인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또 은행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럼 또 거꾸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리를 다 동시에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이제 조여놨죠. 조여놨고 신용대출이 있어도 늘었는데 풍선효과처럼 그것도 예.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니까요. 한번 보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 없고 지금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위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외환 위기였습니다. 소위 예. IMF의
경제 신탁 통치를 잠시 받았습니다.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아. 제로로 떨어져 가지고 금모으기하고 막 달러가 없어서 석유를 못 사오고 네. 기업이 은행 채무를 못 갚아서 문을 닫는 사태가 왔습니다.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왔습니다. 네, 네. 그때 우리는 금모으기 하면서 했는데요. 금 팔아서 달러를 채운 건 아닙니다. 네, 우리 그 자체는 국민적 의미는 의지를- 있었지만 네. 국가 신용도를 높였습니다. 외국에서 저런 나라면은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의료진 파업 없었습니다. 노동자 불법 파업 없었습니다. 네. 구조조정 현황을 그래서 노사정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 국가 재정이 아주 안 좋을 때 IMF에서 빌려온 돈을 가지고 또 우리 국가 재정의 일부를 더 아껴 가지고 네. 광통신망, 인터넷망을 까는데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30조 원이 더 되는 돈일 겁니다. 당시 또 국가 재정이 아주 빈약할 때라서 더 아까운 돈이 알토란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모바일 혁명, 네. 지금 IT 선진 국가가 선도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모바일 역량 때문에 우리가 방역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일수록 네. 투자도 해야 됩니다. 아하. 그게 지금 그린 뉴딜이고 디지털 뉴딜입니다. 음. 아껴 쓰되 낭비를 없애되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투자할 돈이 지금 없을 때는 빚을 좀 내자.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자. 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복덩어리가 되는 빚입니다. 그 돈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경제가 다시 회생하고 네. 회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때 외환위기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와중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네. 그런 정부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뉴딜 정책 아까 저희가 한국판 뉴딜 그 펀드 관련해서 방송 좀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은 안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뭐 끌어쓸 건 끌어쓰고 빚낼 건 빚내고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건데 그걸 과도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요즘에 핫한 이슈가 바로 재난지원금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 예, 2차 예, 지급을 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나눠지고 있는 게 선별적 지급이냐 아니면 전 국민 지급이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 문제를 바라볼 때요, 저는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 지원이냐, 전부 지원이냐 이전에 네. 지원이 필요한가 합니다. 다행히 1차 지원금에서도 여야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고요. 네. 2차 지원금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모여서 하기는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하자. 어떤 규모로 음. 언제 네.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문제잖아요. 네. 또 그래서 지금 언제 문제는 또 추석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겠다. 긴급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니까. 지금 갑자기 또 2차 대확산이 돼가지고 네. 시중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축되지만 생계 곤란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추석 전에라도 온기를 좀 풀어야 되고 또 골목상권이 돌아가도록 해야 우리 경제에 바로 손과 발이 되는 중소상공인들이 네.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선순환하도록 해야 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고요. 이제 남은 문제는 규모입니다. 규모. 우리가 1, 2, 3, 4차 추경까지 하고 재난지원금까지 해서 거의 뭐 100조 원 가까이 지금 네. 예산을 추경은 늘렸습니다. 3차까지 예, 했죠. 예, 예. 3차.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빚이죠. 부채는 네. 맞습니다. 근데 필요한 부채입니다. 필요한 부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더 늘리는 데 대해서는 또 합의, 우리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나눌 것인가. 진짜 절박한 사람한테만 줄 건가, 다 드릴 건가, 아니면 뭐 이런 네. 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지. 문제가. 선별 네. 지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집어서 재난 구제적 효과를 구제적.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을 범위를 정하고 꼭 찍어주는데 굉장한 행정 비용이 들고
사전 사회적 갈등이 생깁니다. 아. 만약 50%까지 지불한다면 50.01%에 해당하는 네. 사람, 그래서 못 받는 사람, 옆집은 나하고 비슷하게 사는데 옆집은 받고 나는 못 받고, 부부간에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부 지급에 대해서는 또 이게 재난 구제적인 측면이 강한데 아. 정부 재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양면이 다 있어서 저는 절대적으로 옳은 정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또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이면은 선별이든 정부든 다 각각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선별은 이낙연 정책, 정부는 이재명 정책, 이거는 언론이 너무 싸움 붙이고 하는 거고요. 대선 주자 1, 2위라서 경제 정책이 그렇게 칼로 두부 베듯이요. 네.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뭐 최대한 흡족해할 수 있는 네, 네, 도움이 네.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됐으면 예, 좋겠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고 또 어떤 구체적인 액수나 대상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뭐 정부와 의논한다고 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도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네. 아니면은 선별 지급으로 해서 어떻게든 구제적으로 하다는 의견도 있고 야당에서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할 때 네, 저는 현금 지급보다는 가급적 지역 화폐로 그다음에 이 지금 우리 일종의 영양제이기 때문에 네, 한시적으로 소비하도록 해서 그 돈 받아서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쓰게끔 해야죠. 우리 경제가 돌게.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려면은 지역 화폐 또 시한부 사용 네.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고 그 점을 제일 이재명 도지사가 주창을 해와서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 돈으로 주면 말씀하신 대로 그 돈 가지고 더 어려울 때 써야지 하고 안 쓰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시한부로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유통기간을 정해놓고 예. 쓰면 동네에 그래야 가서 정책 또- 효과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도 해봤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때 그것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예, 때문에 버텼다라는 분도 많으세요. 뭐 물론 이게 효과가 뭐 5월, 6월 잘 나가다 7월부터는 꺾였지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재확산된 상황이니까 1차 재난지원금 때 생각을 좀 하면서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 좀 덧붙이자면요. 네. 우리가 국가적 경제 정책은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경제도 OECD 국가 중에 중상위권 국가입니다. 우리가 네. 반도체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아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경제 부분이 국가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 경제 또 우리 공기업이 이제 끌고 가는 네. 그런 계획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하나로 부동산이 부동산이 안정이 되고 정부가 네. 뭐 돈 잘 써가지고 기업이 다시 다 살아나고 일자리가 한꺼번에 다 생기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이런 우리 경제 정책이 작동하도록 네. 경제 정책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긴급 정책들은 일종의 부스터 정책입니다.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점프 스타트하는 겁니다. 갑자기 겨울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때 네. 자동차 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프 그렇죠. 스타트하면 다시 시동 걸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다시 움직일 수 있게 오늘 뛸수 갑자기 있게. 막 내가 기운이 떨어져서 일을 못할 정도로 피로가 쌓였을 때 뭐 또 뭐랄까 네. 영양제를 맞으면 좀 기운도 차리고 아하. 열이 펄펄 끓을 때는 우리 진통제 해열제도 네. 주사도 맞고 하지 않습니까? 긴급 조치를 해야 되죠. 예, 그럼 긴급 조치는 긴급 조치대로 하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뭐 5년 10년 되는 한국 경제 문 닫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는 5년 10년 되면 다는컨대 더 좋아집니다. 네. 우리는 이번에 방역 전선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이 추세로 잘 가면요. 다른 나라보다 회복 음, 체질 회복이 더 빨리 됩니다.
네, 더 건강해집니다. 선진국이 된 것 같은 예, 느낌. 다른 나라들 아직 비식어릴 때 우리는 경제 회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새로운 경제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최대한 빨리 긴급하게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예. 동의하실 것 같고요. 구체적인 방법론 문제는 최대한 우리 예. 국민들이 예. 도움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어요. 예, 예. 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낙연 새 대표께서 60% 예. 지지를 받아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를 했고요. 그러게요. 또 그게 당심도 안정적 리더십 쪽에 놓인 것 같습니다. 당원들도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비상 국면이기 때문에 아하. 국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경륜, 그다음에 안정감 네. 이런 데 점수를 많이 줘서 이낙연 의원께서 대표가 됐고 또 유력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7개월은 이낙연 대표로서도 상당히 혹독하고 불리한 이제 시기일 겁니다.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위기이기도 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예. 여기서 리더십 잘 발휘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김부겸 또 박주민 주민 후보들도 선전했어요. 사실 그렇지 참 않습니까? 이번에 너무 어려웠죠 전당대회 이 일정 자체가. 사실 헤비급하고 미들급하고 좀 체급 비교를 해서 미안하지만 네. 그래도 고루 지지를 받았습니다. 20%대의 지지들을 받았다는 네. 이 문제는 또 당의 화합과 협력들을 요구하는 그리고 독주를 하지 말고 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또 당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협치 이 키워드도 계속 언론에 네, 등장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좀 협치를 바라면서 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예. 이러다가 이게 20대 국회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의석수를 그래서는 안 줬는데.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아. 국민들이 민주당에 안정적 다수석을 준 이유도 그렇게 그런 걸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용납하지 않는 과정에서 독선 독주 강압으로 가서는 안 되죠. 네. 저는 국민의힘 당이 그 이런 것을 해주기를 진짜 바랍니다. 국민이 거는 기대에 국민의 힘으로 다시 난장판 국회를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힘을 좋은 데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방역 교란으로 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더 튼튼한 방역이 되도록 협력하는 그런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가 정책에 대해 큰 흐름에 대해서 옳다면은 협조하고 네. 협력하고 대신에 더 건설적이고 더 좋은 대안들을 내서 정부 정책이 세세하게 못 챙긴 부분들을 야당이 기여를 해가지고 점수를 따고 저 사람들 또 정권을 담당할 이제 체질 개선이 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야당이 성공하는 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비전을 보여주고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다면 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을 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데만 머물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네. 그게 뭐 국민의 힘이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걸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저희가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한 45분 정도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예. 어떤 뭐 계획으로 의정 활동하실지 한번 짧게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소속 상임위원회 이번에 정무위원입니다. 예. 네. 금융 소비자 보호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중소기업들 경제적 약자들이 보호받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더 노력할 거고요. 네. 또 우리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책 분야에 더 치중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국회 한반도 평화 포럼 공동 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는 당분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네. 손 놓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북한도 지금 코로나
비상 상황이고 미국 대선이 있어서 네. 지금 약간 휴직입니다. 그러나 11월, 하나 12월까지는. 여기서도 우리가 내가 자화자찬하는 아전 인수가 아니라요. 네. 평화는 관리돼야 됩니다. 음.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좀 위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네. 뭐 개성에서 시끄럽고 뭐 북도 막 온갖 말폭탄을 퍼뜨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대처했지 않습니까? 음. 지금 안보 위기가 도시에 와서는 안 되고 내년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미국 대선 결과 나오면 네네. 좀 또 빠르게 좀 그렇죠. 협조를 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네. 대화 협상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코로나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면 접촉 자체가 예. 또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장애는 좀 있지만 그걸 잘 극복을 해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정 활동 또 지켜보면서 네. 자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긴 시간 제 지역구가 예. 남양주입니다. 제 남양주요? 지역구에 국립수목원 유네스코가 지정한 광릉숲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한 조치인데요. 네. 주말에 또 주중에라도 광릉숲을 거닐면서 코로나로 시달린 심신을 회복하고 힐링하시고 이 극복의 이 에너지를 충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로 오십시오. 네, 이거 마지막에 광고 말씀도 깨알같이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